오늘은 그 아이 기일이었습니다. 딸 은비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더군요. 처음 1년은 아무것도 못했고 2년은 그의 사진만 멍하니 보다가 보냈고 3년째부터는 일부러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아이 흔적을 하나씩 정리도 해봤고요. 근데도 이상하죠. 날짜는 매년 오는데 그 애는 단 하루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은비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가끔 환기도 시켜주고 창틀 먼지도 닦고 그 애가 아꼈던 인형 옆에 생활을 꽂아주기도 하지요.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기억이 숨쉬는 곳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따라 방 안이 유독 싸늘했습니다. 햇살은 분명히 들어왔는데 기억이 눌러앉은 먼지들 때문이었을까요? 책상 및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정리한다고 해놓고도 결국 못 버린 박스 하나. 검은 테이프로 모서리를 덕지덕지 붙인 낡은 종이 상자였지요. 거기 은비의 물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기 때 쓰던 딸랑이,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친구들 이름이 쓰인 쪽지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띄더군요. 검은 고무밴드로 감겨 있었고 표지도 구겨져 있어 글자도 잘 안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넘기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밴드를 풀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짧은 단어들만 가득했어요. 참기, 혼내지 않기, 울지 않기, 그냥 모른 척하기.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습니다. 수십 번 반복된 글씨체. 그 애가 얼마나 다그쳤는지 종이가 눌린 자국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지요. 장을 넘길수록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그 애가 무슨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왜 그걸 엄마인 제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맨 끝장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아야, 내가 이걸 쓴다고 해도 날 믿어줄 사람은 없겠지. 처음엔 뭘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지아? 내 며느리 지아? 아니겠지.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괜히 기일이라 예민해져서 헛것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아무리 봐도 분명히 지아였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정말 그 지아가 맞다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줄이 마치 멍해처럼 목을 조여왔지요. 그 애는 왜 그 이름을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겼을까요? 제 속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글씨가 자꾸 흐려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못한 채로 손에서 수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작은 소리였지만 제 안에 있던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아라는 이름. 그 한 문장이 은비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던 진실의 시작이라면 전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그 애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를 저 혼자 가슴에만 묻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첩을 조심스럽게 다시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그 페이지를 펼쳤지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이름이 처음으로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처럼.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 그 안에 숨겨진 균열을 그날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이름이 며느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멀쩡한 척 부엌에 섰습니다. 반찬을 데우고 된장을 풀고 국을 끓이고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움직였죠. 그런데요. 행주 하나를 짜는 손끝마저도 그 수첩 속 이름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지아. 단순한 오기일 수도 있다고, 그저 우연한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고. 제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고개를 돌리지 않더군요. 며칠 후 지아가 반찬통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요즘엔 주말마다 들러서 반찬을 가져가곤 했거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많이 안 가져갈게요. 너무 무거웠죠, 지난번엔? 지아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눈빛도 흐트러짐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런 딸 같은 며느리였지요. 어머니,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회사에서도 인기예요. 애들 간식도 이제 그냥 여기서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덕에 제가 살아요. 그 말들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허공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대본 외우듯 부드럽고 마치 누군가 들으라고 꾸며낸 말 같기도 하고요. 지아는 그렇게 웃으며 반찬통을 챙기고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뒤틀리더군요. 잠시 후 지아가 현관으로 가려는 순간 제 입에서 불쑥 말이 나왔습니다. 지아야. 네, 어머니. 넌 고등학교 어디 나왔지? 지아는 살짝 눈을 깜빡이더니 곧 익숙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저요? 영성여고요. 왜요, 어머니? 아, 그냥 은비도 거기 나왔거든. 혹시 알고 있었나 해서. 지아는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요. 학년이 다르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땐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그 말에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애가 문을 닫고 나간 뒤 한참 동안 똑같은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친구도 별로 없었고요. 그건요. 그 애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은비는요. 고등학생 때부터 가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엄마, 우리 반에 말 진짜 잘하는 애 있어. 지아라고 하는데 친구들 다 걔 눈치 봐. 걔가 기분 나쁘면 그냥 단체로 무시하고 그래. 그땐 그냥 흔한 여고생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요즘 애들 별나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왜 하필 그 이름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그 애가 그렇게 조심스레 말 꺼냈던 그 이름. 지금 내 앞에서 웃고 있는 이 며느리와 같은 이름, 같은 고등학교,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 뭔가 어긋난 퍼즐 조각들이 이상하리만치 잘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자꾸 수첩의 글씨가 떠오르고 지아의 웃음소리와 은비의 울던 모습이 한 화면처럼 겹쳐졌습니다. 혹시 우리 딸과 며느리가 같은 학교였나? 그냥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하게 포개지는 그 이름. 아무래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때 그냥 흘려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되짚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전부터 써오던 장롱 및 깊숙한 서랍 속. 거기에는 은비의 중고등학교 앨범들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보니 먼지가 얼마나 쌓였던지 기침이 날 정도로 오래된 흔적들이었지요. 앨범 표지엔 2008 영성여자고등학교. 금박이 다 벗겨진 글씨가 겨우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은비 얼굴을 보고 싶어서 펼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밝게 웃던 사진. 반 친구들과 단체로 찍은 사진. 하얀 셔츠에 자줏빛 넥타이. 은비는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 무언가 깊은 데서부터 울컥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전 그 아이의 웃음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은비 사진 옆 칸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윤지아. 그 이름이 은비의 바로 옆 사진 아래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지금 거실에서 웃고 반찬을 챙기던 그 지아와 똑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반이었습니다. 전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사진 속 지아는 머리를 질끈 묶고 살짝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어떤 기억이 끌려 나오듯 은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아라는 애가 있는데 애들 다 걔 눈치 봐. 걔가 싫어하는 애랑 말 섞으면 단체로 씹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무서워. 그때 전 그 말을 요즘 아이들끼리 흔한 경쟁심이라고 넘겼습니다. 근데요. 그 애가 그렇게 말했던 지아가. 그 지아가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집 며느리 윤지아. 은비는 하루도 안 빠지고 그의 옆에서 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그 곁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그 고통을 견뎌야 했던 겁니다. 앨범을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점점 저릿해졌고 사진 위에 제 손이 떨어질 듯 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은비의 웃는 얼굴과 지아의 그 미소가 한 화면에 붙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아.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는데 제 안에 있던 모든 신뢰가 조용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지아의 모든 모습, 상냥함, 공손함, 배려. 그 모든 게 그 순간엔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은비는 그 시절의 악몽 속 이름을 마지막까지 잊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름을 무심코 맞아들이고 아들에게 잘 만났다고 말했던 그 순간들까지 은비는 다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 애가 내 딸을 웃으면서 괴롭혔던 그 시절. 매일 옆에 있었더군요. 그날 밤 다시 박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비 장례식 끝나고 그냥 다 밀어넣었던 상자. 그땐 차마 하나하나 들여다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정리하자. 그 말만 수없이 반복하며 박스 뚜껑을 닫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뚜껑을 열자 안엔 봉투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조회사 안내지, 보험 설계서, 통장 사본, 그리고 한쪽에 비닐 포장도 안 뜯긴 진단서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정신건강의학과. 처음 보는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전 그게 은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혹시 보험 관련 문서에 끼어들어온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 봉투 안엔 A4 용지 수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장엔 은비 이름과 주민번호가 또렷이 인쇄되어 있었고 우측 상단엔 사망일자 전 6개월까지의 외래 진료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애가 죽기 직전까지 정신과를 다녔던 겁니다. 첫 장엔 담당의 이름과 상담 기간, 그리고 간략한 경과 정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정은비, 여성, 만 32세. 내원 사유 반복적 불면, 구토, 회피성 반응. 주요 발병 요인 고등학교 시절 지속적 괴롭힘 경험. 관련 기억 회피 경향 있으나 특정 대상에 대한 극심한 공포 반응 보임. 제 눈이 멈춘 건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극심한 공포 반응. 장을 넘기자 구체적인 상담 중 메모가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는 그 애는 지금도 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 반복. 해당 인물 실제 여부 확인되지 않으나 이름, 사진, 유사한 외모만으로도 반응 유발됨. 고등학교 입학 직후부터 단체 내 위축 반응 경험. 반복적 무시, 소지품 분실, 밀폐 공간 공포 발생. 타인과 접촉 시 타인의 표정을 과도하게 분석하는 습관적 방어 존재.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애가 말하던 화장실 무섭다는 이유. 매번 물건이 사라졌던 이유.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 전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문장으로 기록으로 그 애가 꾹꾹 눌러 담았던 고통이 말입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은 끝까지 언급되지 않음. 다만 환자 진술 중 그 이름만 봐도 토할 것 같다는 표현 3회 이상 반복됨. 이름이 적힌 문서나 모니터 화면을 보며 구토 증상 유발됨. 은비가 혼자 병원을 다니며 이걸 다 스스로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거기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다시 접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비는 자신의 고통을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하려 했지만 제가 듣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애는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들어있던 다른 종이도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진료 내역서 그리고 자필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병원 갈 때 챙길 것 상담 기록지, 증상 일지, 진료 카드. 그리고 은비 수첩의 마지막 문장, 지아야, 내가 이걸 쓴다고 해도 날 믿어줄 사람은 없겠지. 그 글씨가 이 상담 기록과 겹쳐졌습니다. 의사는 끝까지 가해자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느꼈던 공포는 기억을 피해가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문장. 가해자의 이름은 끝까지 언급되지 않음. 다만 그 이름만 봐도 토할 것 같다는 표현 반복. 이름이 적힌 문서나 모니터 화면을 보며 구토 증상 유발됨. 그 애는요. 끝까지 말을 아꼈던 게 아니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공포였던 거죠. 저는 문서를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은비가 고통을 다 말하고 있었는데도 저만 몰랐던 겁니다. 같이 산 시간이 수십 년인데 그 아이가 삼킨 말, 그 아이가 견딘 기억, 그걸 저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입학 첫날부터 내 딸을 노렸다는데 그게 우연일까요? 아들 우석이네 집에 다녀온 건 은비 기일 며칠 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안 갔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밥을 먹는 이 사람이 정말 그 아이가 기억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를요. 저녁 식탁엔 삼겹살이 올라와 있었고 손주는 옆에서 밥알을 굴리며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제가 데칠게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지아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묻지 않으면 흠 하나 없는 며느리처럼요. 저는 고기를 굽다 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응, 어머니. 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잘 지냈니? 지아는 잠깐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곧 표정을 풀며 웃었습니다. 뭐 그냥요. 딱히 친했던 애도 없고 학원 다니느라 학교 생활에 깊이 못 들어갔어요. 왜요, 어머니 갑자기? 아니야, 그냥. 은비가 학교 얘기를 잘 안 해서 말이야. 지금 생각하니 좀 미안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아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도 은비 아가씨는 착했잖아요. 조용하고 말수도 없고 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요, 그땐 다들 예민했죠. 괜히 오해도 많고 진짜 나쁜 애들은 티도 안 나고요. 지아는 그렇게 말하며 상추 위에 고기를 싸서 제 접시에 얹어줬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와서 뭐하러 그런 걸 생각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식사가 끝나고 우석은 아이를 씻긴다며 화장실로 들어갔고 지아는 뒷정리를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식탁 옆 소파에 앉아 주변을 무심한 척 살폈습니다. 탁자 위엔 지아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작은 노란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봉투. 두께는 얇고 테이프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종이 몇 장이 접혀 있었고 그중 가장 앞장에 은비라는 이름이 적힌 노트 조각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갈색 펜으로 적힌 삐뚤한 글씨. 은비가 쓰던 필체. 맞았습니다. 접힌 종이를 펴보니 아랫부분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걔가 웃으면 다 웃고 걔가 무시하면 다 같이 무시했다. 학교가 매일 아프고 매일 무서웠다. 지아가 왜 이걸 가지고 있는 걸까? 어디서 가져온 걸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이걸 간직하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 뒤에서 지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종이를 봉투에 다시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가방 옆에 올려놨습니다. 응? 아무것도. 그냥 좀 앉아 있었어. 지아는 미소 지으며 물컵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우석 옆에 선 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면? 노트 조각을 본 이후 제 안에 있던 의심은 완전히 다른 결이 되었습니다. 혹시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지요. 왜 내 딸을 괴롭혔던 그 애가 수년이 지나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 있었던 걸까?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접근이었을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비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적힌 반번호를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행정실에 방문해 동창회 연락처를 요청했고 담당 교사와 연결된 번호로 동기 몇 명의 이름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아와 같은 반이었다는 친구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강남 쪽 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는 30 중반의 또렷한 인상이었고 제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은비 어머님 맞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다들 모른 척했어요. 지아 무서워서요.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 먼저 나왔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아는요, 되게 똑똑하고 예뻤고 선생님들이랑도 말 잘하고 그 집이 뭐랄까 학교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집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그 애네 집이 그 지역 의원이었거든요. 아빠가 무슨 조합장인가 그랬고 학교에서도 괜히 문제 생기면 곤란해했죠. 은비는 어땠나요? 그 질문에 그 아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였어요. 입학하자마자였고 지아가 싫어한다는 이유 하나로 은비는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투명인간 됐죠. 말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은비만 빼고 얘기하고 나중엔 지갑이나 필통 같은 거 없어졌다고 지아가 은근히 몰아가기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선생님들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지아는 선생님들 앞에선 너무 착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지아가 그럴 리 없다고 단정짓는 분위기였어요. 그럼 은비는 무조건 참았어요. 신고도 안 했고 지아랑 눈도 못 마주쳤어요. 졸업할 때까지요. 그 애가 나중에야 지아가 대학 간 다음에도 도서관 근처만 가도 가슴이 떨린다고 했거든요. 그게 트라우마란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제대로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은비가 졸업 후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이름 하나에 숨이 막혔던 이유. 그 모든 시작이 처음부터였다는 말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예전 애들끼리 만든 자료예요. 학급 활동 보고서인데 지아가 썼던 글도 있을 거예요. 그 종이를 펴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지아, 2반, 부반장. 교우관계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함. 관계를 조정한다. 그 말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 애는 내 딸을 무너뜨렸고 몇 년 뒤엔 내 아들 곁으로 왔습니다. 며칠을 참고 참다가 결국 저는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석아, 너 지아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알아? 아들은 대뜸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 그냥 예전에 은비랑 같은 학교였던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 잠시 침묵. 그리고 우석이 말했습니다. 지아가 은비랑 같은 반이었다고는 했던 것 같아. 근데 어릴 적 일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 설마 지아 의심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제게 선을 긋는 그 말투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그건 은비 일이랑 상관없잖아. 지아가 그런 애면 내가 몰랐겠어?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냥 내가 예민했나 보구나.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은비 일기를 다시 꺼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랍 속 노트. 표지는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손끝으로 반복해 접은 듯 달아 있었습니다. 그 안엔 단정한 글씨로 일상의 단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 멈췄습니다. 내 일기를 누군가가 읽은 것 같았다. 접혀있던 페이지가 펴져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연필 자국이 옅어져 있었다. 그 애가 봤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그 애가 웃었다. 딴 애랑 속닥이며 똑같이 써놨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나를 보며 킥킥 웃었다. 그 애가 내 일기를 훔쳐봤어요. 그리고 그걸 흉보며 웃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비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작은 침해에도 무너졌는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아를 마주했습니다. 아들 없이 일부러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아야, 지난번에 했던 말 있지. 은비랑 같은 반이었다고. 지아는 잠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곧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때 말씀드렸던가요? 맞아요.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왜 말 안 했니? 예전엔 그냥 같은 학교였다고 했잖아. 아, 그런가요? 저도 그땐 기억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일이요. 다들 지나가는 일이었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 아이도 좀 예민했잖아요. 말수도 없고 혼자만의 세계가 강했죠. 요즘 같으면 그냥 상담 한번 받고 말았을 일인데 그때는 분위기가 좀 그랬죠. 그 아이. 그냥 상담 한번. 지나가는 일. 지아는 그렇게 말하며 찻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들이, 그 미소가 제 안에서 무엇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의 일기장을 꺼내 지아 앞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은비의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그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지아는 처음엔 표정이 굳더니 곧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만 일어나 볼게요.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몸 안 좋을 땐 쉬어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일기장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지아를 감쌌습니다. 저를 오히려 예민하다며 나무랐고 은비 이야기는 이제 그만 꺼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딸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족 민원 접수. 그 항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은비의 이름과 졸업연도, 반번호를 조심스럽게 기입했습니다. 민원 사유란엔 과거 고등학교 내 지속적 괴롭힘 피해 학생은 사망.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 확인 요청. 그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따로 연결된 졸업생 커뮤니티에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08년 졸업생 중 2학년 2반에 있었던 은비 관련 기억이 있는 분은 익명으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유족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난 뒤 며칠 동안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내가 이걸 왜 이제야 하고 있는 걸까? 왜 그때는 왜 아이가 살아있을 땐 아무것도 못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익명 계정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은비, 저 기억해요. 같은 반이었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게 지금도 죄책감으로 남아요. 지아가 은비를 싫어했던 건 다 알고 있었어요. 말없이 무시하고 일부러 틀린 소문도 돌리고 선생님들도 그냥 넘어갔어요. 다들 그 집안 무서워했으니까요.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저를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메일은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총 5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비는 억울했을 거예요. 그 애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는 그 증언들을 학교 측에 다시 첨부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아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도 공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생활기록부나 상담일지는 보존 기한이 지나 폐기되었고 특별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 민원 사례가 최근 들어 간헐적으로 들어온 바는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또 그 애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즈음부터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습니다. 집에 가도 전화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어떤 방어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 우석이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지아 얘기 요즘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회사에 아는 형한테 부탁했어요. 그 형이 교육청 관련된 데 일하거든요. 형이 그러는데 지아 이름으로 고등학교 때 징계받은 건 없대요. 근데 학교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던 일은 몇 건 있었다고 지금은 폐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그 형이 예전에 어떤 민원 들어온 이름이 윤지아였다는 말, 그거 그냥 흘리듯 하더라고요. 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니? 엄마, 지아가 뭐 잘못했으면 난 제대로 알아야겠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들이 제 편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비의 일기, 지아의 가방 속 노트 조각, 졸업 앨범, 병원 기록, 그리고 이메일로 온 익명의 목소리들. 그 모든 조각이 이제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요즘 제 앞에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며칠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석이도 말이 줄어들었고 집 안 공기는 말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말 오후 우석이와 지아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걸 들킨 사람처럼 침착하려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우석은 묻지도 않았고 저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지아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뭐든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어딘가 변명을 시작하려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아야, 너 고등학교 때 은비랑 무슨 일 있었어? 지아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잠시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저 솔직히 은비랑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같은 반이긴 했지만 말을 섞은 기억도 별로 없고. 근데 그때는 애들이 좀 분위기를 만드는 시기였어요. 분위기? 네. 저 혼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은근히 무시하는 분위기 있었고 사람들이 저를 따라온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제가 하자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은비는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그건 은비가 좀 예민했어요. 사람들 눈치 많이 보고 혼자 오해하는 일도 많았고. 지금 그 말이 사과야? 나는 사과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라는. 지아의 말은 끝까지 자기 책임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은비가 예민했을 수 있다. 근데 말이야, 내가 그의 일기를 훔쳐보고 비웃던 건 뭐였지? 지아는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애가 나보다 약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면 괜히 편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집중하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그냥 따라왔고. 근데 왜 우석이랑 결혼했니? 그 질문에 지아는 눈을 껌뻑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우석 오빠가 은비 오빠인 줄은. 소개받았을 땐 그냥 괜찮은 사람이란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을 듣고 알았죠. 그럼 그때 왜 멈추지 않았니? 멈출 이유도 없었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 지아는 담담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넌 그게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구나. 은비가 죽은 일도? 지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지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한테 내 딸을 죽였다고는 안 하겠다. 하지만 넌 평생 그 애를 죽인 기억에서 도망치진 못할 거야. 지아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석도 그 뒤로는 단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삿짐도 스스로 불러 정리했고 이유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석은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했던 말 이해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따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를 잃은 것도 그 애를 감쌌던 시간들도 이제는 설명받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얼마 후 지아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 그 여자? 인사팀에서 조용히 정리된 것 같던데요. 대회 평판도 안 좋아졌대요. 상황 파악 못하는 상급자라는 말 많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그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은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사람이 한번 사라지는 건 누군가한테는 해방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시작이에요. 그 말이 그제야 와닿았습니다. 저는 은비의 유품을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서랍 아래 묻어뒀던 노트들, 말라붙은 잉크, 접힌 모서리, 그리고 접힌 쪽마다 눌려있던 말들. 책방. 숨이라는 이름 어때요? 말 없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숨쉬게 되는 그런 곳. 그 말을 따라 저는 작은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은비의 글씨체를 그대로 따온 흰색 목재 간판에 단 한 단어만 새겨 넣었습니다. 숨. 동네 사람들이 처음엔 물었습니다. 책 파는 데인가요? 문구점은 아니죠? 앉아서 책만 봐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책방 한켠엔 낡은 목재 의자 2개. 그리고 그 옆엔 누렇게 바랜 작은 책꽂이 하나. 그 안엔 은비가 살아있을 때 읽던 책, 그리고 그 애가 적어놓은 밑줄이 그대로인 페이지들. 한 번은 어떤 중학생 여자아이가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은 왜 줄이 그어져 있어요? 누가 읽었던 책이라 그렇단다.
자기 마음에 닿았던 문장이었겠지.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공간이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석도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은비 기일에 꽃 한 다발을 들고 책방에 조용히 들렀을 뿐입니다. 그 꽃은 말이 없었고 우석도 끝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엔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내 딸이 떠난 자리는 내가 지킬 겁니다. 그 애가 짓밟았던 자리에 이제 내가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창문을 열면 조용한 바람이 들이칩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가끔은 아이들 웃음소리. 그 속에 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